네, 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예년 같았으면 벌써 끝났을 여름 장마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며 강원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태풍 미탁의 피해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폭탄을 만난 주민들은 다음 주까지 장마가 이어진다는 예보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고 있는데요. 헬로 이슈토크에서 역대급 장마에 당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이신 이기훈 한림대학교 교수, 그리고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올해 장마는 예년의 마른 장마와 비교해서 상당히 길고 또 오래 가는 것 같은데 이번 여름 장마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6월 24일 시작된 중부지방 장마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부 지역에 가장 오랜 기간 장마가 이어진 것이 2013년도에 49일간 지속된 장마이었고, 가장 늦게 끝난 장마는 1987년 8월 10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일 기상청이 발표한 중기 예보에 따르면 이번 장맛비는 13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보대로면 이번 장마가 최소 51일을 기록하게 되어서 종전 기록을 이제 넘어섭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끝나는 장마로도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3일 넘어서도 장마 전선이 물러날 가능성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중부지방 장마가 끝나더라도 장마 전선이 다시 남부지방으로 이동해서 비를 뿌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기간뿐 아니라 강수량에서도 역대급인데요. 철원과 북춘천에서는 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대 시간당 강수량을 기록한 바가 있고요. 게다가 오늘도 계속 퍼붓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는 길고 강수량도 많고 지역 차이도 큰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이번 장마가 시작된 지 40일 정도가 넘어가고 있고 역대급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장마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종전의 기록을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 여름 장마의 원인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기후 변화에서 비롯된 북극의 고온 현상이 바로 좀 그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북극 지역의 온난화는 지구 평균보다도 2배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그 베르호얀스크란 지역은 겨울 온도가 보통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곳인데 지난 6월 한낮 기온이 38도, 영상 38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예년보다 무려 18도가량 높은 기온인데 이러한 북극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변에 찬 공기가 내려와 정체하고 있고, 이 찬 공기의 영향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못해서 장마철이 길어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 이제 집중호우는 제4호 태풍 하구핏이 끌어모은 열대 공기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면서 중부 지방에 걸쳐 있는 장마 전선으로 뜨거운 공기가 유입돼서 폭발적으로 비구름을 발달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은 우리나라를 오르내리다가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으로 확장하면서 끝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번 장마에서 이제 중부 지방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 13일쯤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장마가 종료되면 그때부터는 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번 장마의 원인이 북극의 고온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마로 강원도 역시 곳곳에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는데 강원도의 현재 피해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강원지방 기상청에 따르면은 23일부터 이제 발생한 강우가 미시령 같은 경우에는 한 800mm, 그리고 진부령 같은 경우에는 750mm, 그리고 북강릉 같은 경우에는 한 260mm, 삼척, 속초 여기도 200~300mm. 그러니까 강원도의 전 지역에 대해서 적어도 300mm 이상의 강우가 왔다. 그러니까 역대급 우리
장마 기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안 왔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왔다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피해도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 도로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라든지 그리고 평창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는 바람에 야영장에서 야영객들이 한두 서너 명 다친 사고라든지 그리고 산사태와 토사 유출로 인해서 농경지라든지 그 가옥의 피해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비닐하우스가 대유실된다든지 또는 이와 같은 침수 피해가 폭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민도 한 40명 정도가 보고되고 있는데 이때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 인명 피해가 보고되고 있지 않다. 다시 해서 장마가 져서 홍수 피해가, 빗물 피해가 발생하더라 했을 때 피해나는 것은 우리가 참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피해 상황은 이제 하천이 폭우로 범람하기도 하고 토사와 나무가 뒤덮이기도 했고 또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등 말씀하신 대로 침수 피해가 폭증하고 있지만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게 참 다행인 상황 같은데요. 그리고 이번 장마와 같이 집중호우 또 국지성호우의 경우 피해를 더욱더 가중시킨다고 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일단 우리 강원도는 산이 많다고 그러는데 특히 그 백두대간이 강원도의 중심부에서 약간 동쪽으로 쭉 뻗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백두대간이 이렇게 높으면은 이 동해안 쪽은 말 그대로 급경사가 되고 서해안 쪽도 그래도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주 급경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급경사 지역에서 만약에 강우가 많이 오면은 이번에도 저 대관령이라든지 인데서 뭐 600~700mm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그 동해안으로 내려갈 때는 엄청나게 빠른 유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지간한 구조물들은 그냥 쓸고 가거든요. 우리가 불이 났을 때는 타다 남은 흔적이라도 있지만은 물 피해는 흔적 없이 다 쓸고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형적인 요소 때문에 그 홍수 피해도 많이 나고 더더욱이나 집중호우는 이 백두대간에 이 구름이 걸리면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일종의 팬 현상처럼.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강원도는 집중호우도 잘 발달할 수 있는 지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급경사 지역을 돼 있다 보니까 큰 비가 온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내 주위에는 홍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요건이 조성이 돼 있고 급경사,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내려갈 때 유속이 빨라져서 더 피해가 심각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장마 등으로 인해서 피해 지역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과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또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난당국도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피해, 사전에 좀 예방을 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 국토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도심이 개발되면서 대부분의 하천들은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를 이용하죠. 그리고 그 밑에 공간은 이제 하수 관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비가 오면은 그 길을 통해서 하천으로 또는 그 바다로 물이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이제 설계 빈도가 한 30년 정도 비에 견디게끔 되어 있다면 요즘은 80년, 100년 빈도로의 강우에도 견디게끔 설계 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때는 적절했지만은 현 시점에서 볼 때는 물 소통 공간, 하수 관로의 규모가 상당히 작아져 버린 꼴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다 그러니까 계산해서 보강하려고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수관로를 넓히려고 자문하다 보면은 인근에 빌딩을 없애야 될 상황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재료지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마련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집중적으로 홍수가 났던 저지대에서 계속 나는 이유는 이와 같이 구조적으로
하수 관거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네. 날 수밖에 없고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그와 같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네.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피해가 납니다. 서울에서도 보면은 네. 강남 지역의 저지대가 뭐 홍수 났다 하면은 넘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조사를 들어가 보니까 이 하수관이 이제 만나는데 직각으로 만나버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물이 잘 돌아나지 못하겠죠. 가다가 90도 꺾여버리면은. 네. 거기다 가다가 또 병목 현상이 생겨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4차선을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2차선만 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엄청난 그 혼란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차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잡아주니까 괜찮지만 물은 브레이크가 없이 달리기 때문에 이렇게 치게 되면은 어찌될까요? 위로 물이 솟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홀 뚜껑이 날아가면서 도심지 피해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서울시도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합니다만은 아직도 그런 위험지대가 있지만은 네. 우리 강원도의 중소규모 도시에서는 어떤 방법이 상당히 알고 있으면서도 네. 상당히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홍수가 발생하는 이유는 구조적으로 하수관 규모가 작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상되는 사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교수님. 네. 네,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마가 태풍 등의 빈번히 노출되는 영동 지역이나 저지대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대로 대책이 마련돼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도내에서 상습 피해 지역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대책들,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고려가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생명이나 이제 재산에,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물론 생명이죠. 그래서 네. 아까 이제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행히 그동안 저희가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는 이제 미리 통지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체제들이 어느 정도 잡혀 있다 보니까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명 피해는 크게 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산상의 손실이야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보험을 통해서거나 그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고 이 상황이 아주 심각해진다면 그때는 재난 지역으로서 선포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이제 지원을 강구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예. 그러나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이제 바로 이제 춘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이제 춘천의 그 소양 일교 이쪽은 굉장히 가파른 사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로 앞으로 이제 붕괴된 토사들이 이제 떠밀려 내려와서 이제 차선을 이제 가득 메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아까 이제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가 바로 상습 피해 지역인데 그 장소가 이제 2011년도에 산사태 붕괴 위험 지역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이제 3년 동안 이제 꽤 큰 돈을 몇십억을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을 실시한 바로 옆 구간입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도 사업 대상지에게는 이제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옆에서 아이고 저거 또 사고 날 텐데 하면서 이제 우려했지만 다만 이제 우리 소위 이제 보강 이제 그 천으로 이제 보강만 해놓고 이제 낙석 방지망만 이제 설치했더니 거기가 이제 밀려 나온 거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어찌 보면 그야말로 이제 예견된 사고의 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 한정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데는 그러니까 한정돼 있으니까 그야말로. 네. 그러니까 도내에 보면은 매년 한 2,500여 곳의 이 산지가 이제 붕괴 위험을 안고 있지만 적게는 이제 수개월부터 또 길게는 이제 한 수년 이상의 기간이 이제 소요될 뿐 아니라 이 호우 피해 이게 상습 피해 지역이다 보니까 네. 복구하고 있는데 또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또 닥치기 때문에 이게 순탄치 않은 일입니다. 네. 그러나 이게 기회가 될 때 반드시 항구 복구로 해서 근본적으로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교훈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양구도 이제 예전에는 그 상습적인 피해 지역이었었습니다. 근데 당시 그게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였는데 그때 임경순 군수님이 계실 적에 그 당시 이제 그 상당히 큰 그 규모의 이제 복구 지원비가 이제 나왔었습니다. 근데 늘상 우리가 보통 주변에 이제 그 설계업자들한테도 이제 맡기고 하고 나면은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그냥 원상복구 정도를 하게 됩니다. 원상복구를 하면 다음에 또 이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군수님께서 이제 당시 이제 공무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이걸 이 기회에 그리고 마침 나라에서 이제 큰 복구 지원비를 내렸으니 이게 우리가 이 항구 복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고 이제 3가지 원칙만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각을 높이 해라, 그다음에 강폭을 넓히 해라. 그냥 그런 3가지 원칙만 제시하고 이 일은 가능하면 설계하는 일만큼은 직접 너희들이 해서 이걸 갖다가 항구 복구 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각 높이고 그다음에 강폭 넓히고 했던 이런 일을 해놓고 나니까 사실 지금 큰 비에도 양구에서 무슨 큰 저게 났다. 방산의 쪽은 이제 지금 조금 일이 나고 있지만 큰 이제 수입천이가 이쪽에서 큰 일이 나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큰 위기를 겪을 때마다 그 위기가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한테 오히려 그걸 항구 복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그 안전 체제를 가져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습 피해 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복구를 하려고 하면 또다시 피해가 발생해서 또 복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위기가 왔을 때마다 이런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또 항구적인 안전장치들을 꾸준히 구축해 나가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국내 장마의 새로운 기록이 되고 있는 이번 장마는 8월 10일쯤 말씀하셨듯이 끝날 것으로 현재는 예측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장마가 끝난다고 해서는 또 이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상황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장마, 여름 장마 이후에는 가을 장마도 또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매년 반복되는 재난재해로 인해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당장에 마련하고 또 준비해야 할 대비책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교수님? 일단 우리가 장마철이 끝나면 바로 무더위가 올라오게 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밀고 들어오면 한반도는 이제 찜통 더위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불청객이 매년 태풍이라는 불청객이 매년 2-3개씩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작년에도 미탁이 저기 동해안 일부 지역에 피해를 입혔고 근데 최근에 한 10여 년 동안은 큰 태풍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2년도 태풍 루사 때 강원도 전역이 거의 쑥대밭이 됐거든요. 그리고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때도 강원도가 거의 또 쑥대밭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황폐화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은 매년 통계적으로 2-3개 정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해야 될 것은 뭐 구조적으로 뭐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인명 피해 또는 그 재산 피해를 줄이는데 지금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는데 일단 계곡이나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의 지형 특성상 물이 갑자기 이렇게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인명 피해 위험이 상당히 많고 특히 조그마한 하천 건너실 때 어르신들이 넘어가시다가 잘못 실족해가지고 많은 생명들이 아깝게 뭐 피해를 봤거든요. 생명을 잃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곡이라든지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은 사전에 과잉 대응을 해도 됩니다. 생명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2시부터 큰 비가 예보가 되면은 아침부터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잉 대응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하더라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 없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과잉 대응을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이기훈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산사태에는 강원도는 아주 위험한 데입니다. 그래서 산사태는 언제든지 우리 주위에서 발생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들께서도 다음 주민들께서도 자기가 혹시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은 산사태가 큰 비가 오면은 피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고 제가 2002년도에 그 상황을 기억이 나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 정선에서 있었습니다. 저지대에 물이 찼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물이 차니까 문을 열고 놔야 되는데 문을 못 열고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현장에 가서 상당히 가서 아팠는데 그래서 이 독거 어르신들이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마을 청년회라든지 또는 그 관계기관에서 항상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 이와 같은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문제인데,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모든 삶이 지금 위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시간 역대급 장마 피해 속출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